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요즘 장사 어때? 요즘 사업은 어때? 아이들 취업은 했어? 집은 샀니? 취업은 했니? 정말 질문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다 먹고 사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경제 이야기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연휴 시작 날 보내드리는 생생경제, 오늘 우리 먹고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생경제 시그니처 신박세상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석 인사를 신세동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네. 이번 여름이 많이 덥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번 추석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네.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대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담화를 들으셨고요. 자,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네. 추석 인사. 도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있는데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네. 재충전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전날 나와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세동 교수님은 지금 추석 맞이하신 지 65번째 추석인가요? 그런 셈이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석 추억 있어요? 큰 집에 가면 평소에 잘 못 먹던 음식을 아주 먹잖아요. 고깃국, 그다음에 송편. 그래서 네, 그래서 늘 그거 먹는 게 이제 기억이 나고, 이제 다례를 하고는 이제 성묘를 하러 가는데 이제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택시 타고 성묘 가는 그 성묘 가는 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너무 남습니다. 재밌죠. 다 또래 사촌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제가 제일 커서 우리 몇 살 아래지만은 네. 그때 아이들이 사촌, 육촌 이런 애들이 그때 만났던 기억들이 지금 네. 50, 60 다 넘어가도 다 기억을 공유하죠. 맞아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기억에 남는 추석 추억? 예,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추석 되면 이제 귀향을 했다가 돌아오는데 열차표라든지 비행기표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전지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제가 우연히 그 기차하고 비행기표 예매하는 날 새벽에 깼어요. 성공하셨군요. 네, 그래서 원래는 비교적 좋은 표를 네, 이제 이 구하고. 방송 끝나고 네. 가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때 이 가족들이 둘러앉으면 꼭 안 빠지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랑 경제 이야기인데, 우리 신 교수님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가족들끼리. 싸움나요?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싸움나요? 제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직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그러니까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취업의 질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사업을 하시는 이런 형제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공무원들 이런 이제 사촌들은 굉장히 두둔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정부를 옹호하고 젊은 사람들이 비판적이었는데 요즘 조금 바뀌어갖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희한한 네. 것은 40대가 저보다 한 20년 아래 되는 사촌, 이런 육촌 애들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네. 지지를 해서 난 그게 왜 그런가. 그걸 지금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40대 아니에요? 50대인가? 저는 50대. 어머, 근데 왜 40대 처음 하고 다니세요? 50대들은 그러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합니까? 경제 이야기 많이 합니까? 요즘은 네, 그 정치, 이야기가 그 경제 이야기들. 이야기 네. 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만나면은 경제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경제 전문가니까 추석 때만 가족 친지들 모이면 경제 이야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네. 언제 경기 좋아지냐?
아무래도 뭐 그 경기 이야기보다는 집 언제 사야 되냐? 네, 아니고 뭐 그런 건 저한테 잘 안 묻고요. 네. 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만나면 아마 정치가 보편적으로 다들 관심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경제 이야기도 같이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올해도 여지없이 추석 때 가족들이 정치 이야기 또 관련된 경제 이야기 하실 텐데 싸우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거니까 같이 경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아마 물가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요즘 뭐 하나 사려면 너무 비싸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결과를 보니까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 결과예요. 근데 저는 물가가 엄청 높다고 생각했는데 신 교수님 이게 마이너스 물가라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작년 요맘때 가격에 비해서 물가가 그만큼 떨어졌다. 아하. 그런 이야기인데 네. 하도 이제 뭐 사람들이 물가 그래서 제가 다른 신문에 또 원고 쓸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들여다봤더니 이번 8월 달에 물가가 마이너스도 뭐 거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0.038% 내려갔어. 네.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세계 품목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식료품, 그다음에 통신비, 교통비. 요 세 개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식료품은 제 예상으로는 작년에는 폭염 때문에 농축수산물이 되게 비쌌어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료품 같은 경우에 생선, 채소, 과일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과가 14% 떨어졌고 복숭아가 24%, 그다음에 참외는 22%, 그다음에 수박이 34%, 딸기가 28%고요. 채소로 보면 양배추가 48%, 무가 54%, 감자가 23%, 고구마가 21%, 양파가 16%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 이번 8월에 채소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8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이게 전부 계절적인 거잖아요. 8월이면은 이제 농산물들이 막 과일들이 채소들이 막 나올 때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지나면 다시 이제 물가가 그래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1965년 통계 작성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네. 계절 요인들, 연도 요인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작년 동일한 달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작년에 유난히 여름에 좀 농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웠어요. 네네. 그 농산물이 버틸 힘이 그렇죠. 없었어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유가도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기름가, 보이고요. 네,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떨어진 걸로 나왔고요. 이 농산물이나 이렇게 석유 석유를 제외한 물가를 보면은 작년 동월 대비 0.9% 오른 걸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게 아니고 연도적인 요인들 이 좀 작용했다. 원래 좀 특이성 때문에 네. 물가가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저물가는 유지가 돼 왔었어요. 한 1%대 물가 성장률이 저물가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특이한 그의 특이한 요인들이 겹치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기록됐는데 이게 추세적이거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큰일이다. 마이너스 물가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 두 분의 의견의 공통점은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 문제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저물가라는 것 때문에 오는 그게 우리가 흔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에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걱정을 깊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언론이 좀 중심을 잡아야 돼. 이 디플레가 아니에요 이게. 디플레가 되려면은 최소한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최소한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야 돼요. 이 한 달 정도가 한 달 이것도 뭐 예를 들면 홍수라든지 뭐 더워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봐서 계속해서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면 네. 그게 디플레이를 할 만하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99년서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으로 마이너스였어. 그 정도면 디플레이라고 할 만해. 네. 그리고 그 정도면 양적 완화해서 돈 풀어서 금리를 마이너스로 갈 만해. 근데 지금은 제가 그 72년도 3년도에 대학을 다니면서 제일 고민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 왜 우리는 항상 무역 수지가 적자인가? 그게 첫째고. 그걸 몇 살 때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대학교 때. 아니 뭐 대학교 때 그런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이래서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가 되셨구나. 국제 경제학을 공부를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그때 물가 상승률이 보통 15% 20%였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하는가 이 숙제였거든요. 네. 제가 경제학자로 있는 35년 동안 두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물가 안정, 그다음에 국제수지 흑자. 저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은 정말 그동안에 뭐 누가 됐든 간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우리 서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디플레 공포를 자꾸 줘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무 득이 없는 것이다라고 봐서 아직 디플레는 아니니 너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것은 없다. 네. 예, 저물가가 아주 좋은 것만은 꼭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돼요.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근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인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지속될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디플레이션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달 자료 가지고서 디플레이션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성급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거에 대한 네. 그런 두려움들 또 우려들 이런 게 섞여서 좀 더 가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느낌?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현상이, 같아요. 네, 이게 그게 표면화된 거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 저물가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금 나라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유효 수요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수요가 부족해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근데 거죠. 요거는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잠깐 숫자를 불려드렸지만 과일이 평균적으로 15%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채소는 17%나 떨어졌. 품목별로 보면 뭐 감자, 뭐 양파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양파나 감자를 경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격이 20% 30%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럼요. 당장 그냥 생계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과일이나 채소의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감자가 제가 장을 봐서 알지만은 주먹만한 광자 하나가 1,200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장도 보세요? 봐요. 네.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항상 저보고 당신은 말이지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냐 물가를 그치 실물 경제를 알아야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네. 장을 안 봐. 백화점 가격은 빠삭해. 근데 저는 그래서 감자 한 주먹에 달러로 1달러 1.5달러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거꾸로 작년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감자를 경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 바구니에 지금 1,000원 2,000원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농가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네. 것이다라고 봐서 네. 전반적으로 디플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채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네. 정부가 좀 손을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박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 교수님도 지금 우리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고 현상화된 거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세요? 저성장 기조? 네, 저성장은 뭐 한 1%대 성장을 네. 계속해서 유지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처럼 일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물가가 디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경우에 양적 완화하고 금리 떨어뜨렸다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년 정도. 7년 또 좀 더 넓게 보면 99년서부터 2012년 아베가 들어오기 전까지 거의 뭐 한두 해 빼고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네. 아베가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내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금리 낮추고 돈을 풀고 엔화 환율을 막 약세로 가져가는 바람에 그 후에 일본을 보니까 성장률이 막 계속해서 마이너스 가던 놈이 그래도 1%대로 성장이 회복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도 그렇게 마이너스 내려가던 것이 1% 안짝에서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아베노믹스에 버금가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저임금을 팍팍 올려갖고 이제 생산 단가를 올려서 물가를 올리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수출을 촉진을 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세계 시장에서 어떤 그런 수출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과 이제 이게 물가를 같이 잡는 방법이었는데 전 후자가 저는 옳다고 보고 아베하고 똑같이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지만 아베와 비슷한 유의 수출 촉진 그다음에 환율 절하 이런 정책들은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베노믹스만큼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러니까 소비시장을 조금 촉진시켜서 물가를 올리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촉진을 통해 환율을 좀 낮추는 법.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박상현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떤 거 해야 글쎄요. 됩니까? 그 일본 사실 경험을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노믹스가 금융 완화 정책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 부분 그리고 구조 조정 세 가지 애로 세 가지 화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정 부분은 사실 20년 동안에 일본이 굉장히 재정을 많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와서는 재정 확대의 여력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사실 남아있는 것이 통화 정책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통화 정책을 썼던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2% 정도 물가 상승률 목표로 했는데 사실 그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이제 일본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당분간 좋았는데 그것도 다시 환율 다시 올라가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가면서 그 영향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가 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정책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경제 현실적인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잘 인식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90년대 초에 일본이 들어갈 때 그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한 20년 방치를 하고 이제 아베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네. 우리도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사실상 지금 산업 경쟁력 저하라든지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거를 제대로 손을 안 보고 재정이나 금융 정책으로만 매달린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보다도 훨씬 안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정 확대 정책 여력이 일본 정도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우리 채무 비중이나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채무 비중은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 재정 확대를 하면서 채무 비중이 한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OECD 국가에서 높은 한 140, 15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채무 비중을 감당할 만큼 재정 확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간이 그만큼 없군요. 네, 일본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일본 민간 저축이 뒷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 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그럼 그런 환율 쪽으로 넘어가면서 효과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우리 충분치 않다는 것
것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금융 부분도 환율을 낮추더라도 사실 대부분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대부분 이제 환율로 갈 겁니다. 환율 우리 이른바 오픈 이코노미 그 개방형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금리라든지 이런 변동들이 대부분 환율에 의해서 상쇄되는 이 경우가 발생해요. 우리나라 경우 특히 그렇군요. 그래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금리를 낮춰서 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제한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무역 흑자 규모로 커진다면은 미국과 마찰 같은 거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국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정책들 효과성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바꾸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이다.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금융 정책으로만 지금 안 될 것이고 결국은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 경제 구조가 두 분이 늘 부르짖는 제조업 촉진, 재벌 개혁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유종일 KDI 대학원 원장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된다. 자기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배경이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배경 때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네,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제 돈이에요. 다 제 세금 제가 낸 세금이에요. 네. 우리가 돈 많이 써왔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뭐 얼마나 많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돈을 풀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부터 먼저 우리가 정하고 쓰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쓰는 곳이 돈이 들어가는 곳이 옳다면 저는 돈을 뭐 얼마든지 써도 좋다. 그런데 뭐 직장을 구하러 다니기만 해? 오케이. 그러면 30만 원씩 줘. 뭐 나이가 많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 30만 원을 드려. 저희 내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오셔서 그 이야기 하실 건데. 그래서 장관님 이거 안 들으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래서 네. 아까 저는 네. 우리 박상인 교수님의 이제 그 트레이드마크가 기승전 구조조정이잖아요. 제목이요. 네. 저도 구조조정에는 절반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삼성 이런 기업들은 좀 가만 냅두세요. 거기에 무슨 신기술이다, 신상품이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정부가 신경 안 써도 걔네들 다 알아서 해요. 제발 발목이나 좀 잡지 마세요. 정부가 돈을 투입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5년 이내에 경쟁력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일단 살리는 것이 필요한데 응급으로 좀 이렇게 숨통을 틔워드릴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그 부분을 찾아내어서 저는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네. 전 150% 쌍수 들고 찬성을 하는데 지금 그게 현재로. 구조조정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200% 동의하는 겁니다. 네,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건 기본적으로 좀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위해서 재정 투입하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이른바 트랜지션 네. 코스트라는 이행 비용이 들겠죠. 사회보장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재정 투입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전기차로 이행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동안에 내연하고 전기차 생산 비중 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은 거의 현대차 노동자 40% 감원이 일어나요. 물론 그 감원은 현대차가 지금 퇴직하실 분들이 많아요. 네. 현대차 노사 협약에 의해서 정규직이 나가면 정규직을 뽑게 돼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비정규직만 뽑았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규직이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할 분들이 많아서 노사가 협의만 잘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 해당하는 부품, 자동차 부품 회사도 같이 망하게 된다. 그리고 카센터라든지 대리점들도 그만큼 같이 망해요. 그렇겠죠. 현대자동차가 다른 나라와 달리 자동차 산업 자체가 거의 하청 구조와 직영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생산
이 라인을 바꾸는 것이 거기 현대차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청하고 있는 부품회사라든지 또는 이게 서비스업, 지원 서비스업까지 다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이행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걸 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예를 들어서 재교육 같은 거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는 재교육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재교육으로서 안 되는 다른 업종으로 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산업들마다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규모의 네. 구조조정 또 그 지역 경제가 나빠질 때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그것도 굉장한 액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경기를 또 부양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재정 투입하는 거 좋다. 그런데 우리 신 교수님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쓴다면 환영. 우리 박 교수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산업 변화가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재정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숫자 가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분들이 전부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옆집 엄마, 앞집 엄마, 뒷집 엄마 다 공인중개사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분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손님을 몇 사람을 몇 그렇죠. 달을 못하면 임대료를 못 내서 이러지 말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개인이 한 40명, 50명이 모여서 조합이든 법인이든 만들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이나 법인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꾸준하게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중개인 그다음에 그 편의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은 그런 어떤 상가 네. 이런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이 됐든 준법인이 됐든 형태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본과 기술과 설비를 정부가 되어주는 것. 네. 그게 제가 말하는 구조조정 또는 M&A. 이게 지금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죠.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추석 전날 지금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추석 밥상에서 좀 고급스럽게 좀 유식하게 밥상 경제 이야기 하시라고 저희가 두 분께 경제 현안 이야기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 아직 디플레이션 걱정할 상황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저성장 기조 들어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미래 이야기를 해보면 한 해는 연말에는 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내년에는 물가가 1% 수준으로 높아질 거다라고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글쎄요. 그게 지금 그 구성 요소들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졌다 다시 조금 올라가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물가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우리가 예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어려워요, 예상하기가. 그래서 내년 가서 봐야 될 문제긴 한데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1%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1%는 아니죠. 왜 급격하게 그렇죠. 올라갈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한원에서 말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같이 저성장 저물가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사실 한 5, 6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했는데 5, 6년 전부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을 되풀이할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올 거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산업 구조라든지 네. 산업의 집중도 그다음에 소유 지배 구조의 집중도 이런 걸 볼 때 저런 충격이 지속적으로 경제의 큰 위기로 발전한다고 유지되면서 계속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가는 L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버티지 못할 거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더 큰 거잖아요. 충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경제 위기가 뭐 제2의 IMF 이런 거예요? IMF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이나 외환에서 시작했는데 이거는 실물에서 오는 위기라서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2, 3년 안에 아까 자동차처럼 예를 들었습니다.
됩니다만은 2, 3년 안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제 구조 개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회피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 거의 후반기까지인데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정말 긴장하고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이슈가 거의 지금 사회적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져 버려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1990년대 10년 동안 평균 물가상 소비자 물가가 한 5%쯤 됐어요. 그 다음 10년,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 물가는 2%, 3%대였어요. 그리고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은 물가가 1%대였어요. 네. 내년에도 1%대 간다. 1%는 거의 안 올라가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정말 가격 부담 없이 감자, 사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즐기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불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없는 가운데서도 물가 안정이라는 축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교수님 너무 장 보는 주부의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가가 어느 정도 돼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죠. 그거는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시거나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값도 올라야 되고 뭐 그러겠지만 주식값도 서민들은. 올라야 되겠지만 저 같은 서민들은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다. 그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 자본이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의 굉장히 큰 주춧돌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 자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안보 이슈 빠져나. 지금 안보 이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경에 나가냐 하면 한국 경제들이 말이지 삼성도 어렵고 현대차도 어렵고 거다가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워? 이러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실물 경제의 불안으로 인해서 네.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의 불안함이 정말로 외국 자본이 흔들리는 그런 외환 위기까지 불러올 할 수 수 있다. 있다. 일본은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을 빼가봤자 네.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외국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돈 갖다가 메꾸면은 메꿀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외국 자본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이 자본이 빠져나가면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외환위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오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님한테 하실 질문 없으세요? 일단은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좀 말씀하지 마시고 제조업체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한 18개월 연속으로 지금 제조업체의 그 취업자 수가 줄고 있거든요. 네.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준비를 하셨다가 네. 내년 연초에 꼭 저 신 교수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네. 제조업의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에게 추석 선물로 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꼭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상인 교수님. 네, 고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 위기 문제의 동전의 양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양극화 문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되고 있고요. 네.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너무 그렇게 고용 지표에만 집착해서 정책을 펼 것이 아니고 네.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데 좀 대통령께도 직언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 잘 전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연휴 첫날 추석 전날 보내드린 경제편 추석 밥상상에서 있어 보이게 경제 이야기 하시라고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석 잘 소시라고 인사 말씀하고 끝낼까요? 우리 교수님. 송편 너무 많이 드지 마세요. 넉넉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